여보, 나 다녀올게.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명랑했다. 갓 시작한 필라테스에 푹 빠진 그녀는 요즘 부쩍 활기가 넘쳤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운동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다. 오히려 운동을 다녀온 날이면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며 아이처럼 웃곤 했다. 나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에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필라테스 수업이 있는 날이라며 운동복 가방을 챙겨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딸 유나는 이미 잠자리에 든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딩동. 그때 내 휴대폰으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자동차 보험 갱신을 안내하는 문자였다. 문득 아내의 차에 새로 설치한 GPS 연동 앱이 떠올랐다. 최신 기능이라며 보험사에서 추천해준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앱을 켰다. 아내의 차 위치가 지도 위에 작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아우라 필라테스 Allows. 예상했던 대로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껐다. 하지만 10분쯤 지났을까 무심코 다시 켠 앱 화면 속에서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내의 차를 나타내는 작은 점이 필라테스 센터가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길을 잘못 들었나? 나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화면을 주시했다. 하지만 그 점은 점점 더 낯선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점이 멈춘 곳. 그곳은 필라테스 센터와는 차로 30분이나 떨어진 낡고 음습한 골목길에 위치한 오아시스 모텔 앞이었다. 순간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다. TV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심장이 쿵, 쿵, 쿵 머릿속을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손이 차갑게 식, 호흡이 가빠졌다.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GPS 오류일 수도 있어. 나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위로하며 미친 사람처럼 옷을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밤의 도시는 흐릿한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그 끔찍한 목적지를 향해 엑셀을 밟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내는 지금 그곳에 없다.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다. 차가 고장난 것이다. 하지만 이성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차가운 직감만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오아시스 모텔 주차장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는 익숙한 아내의 차를. 나는 모텔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 아니,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내 10년의 결혼 생활이, 딸 유나의 웃음이,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어두운 골목길 구석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그저 숨을 죽일 뿐이었다. 낡은 오아시스 모텔 간판의 불빛이 내 얼굴 위로 끔벅거렸다. 저 안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마저 무뎌졌다. 그때 익숙한 아내의 차가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나는 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분노보다 더 깊고 어두운 차가운 혐오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 아침 아내 수지는 악마 같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완벽하게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을 해냈다. 오늘 저녁은 유나랑 맛있는 거 해먹고 있어.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역겹게 들렸다. 어젯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나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응. 오늘 시간 남아서 차 청소나 좀 하려고. 완벽한 명분이었. 그녀는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 그 입술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낯설었다. 수진이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우리의 가족 사진이 대시보드 위에서 흔들리는 차는 이제 내게 신성한 공간이 아닌 더러운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 나는 체계적으로 마치 감식반 요원이라도 된 것처럼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 조수석 글로브 박스, 좌석 및 문틈 아무것도 없었다. 초조함이 밀려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아니, 그 GPS 위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감이 틀렸던 적은 거의 없었. 절망적인 심정으로 트렁크를 열었다. 그때였다. 희망을 거의 포기하고 스페어 타이어를 보관하는 공간 덮개를 열었을 때 낯선 진동음이 울렸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는 아주 희미했지만 텅 빈 차 안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소리를 따라 손을 뻗자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느껴졌. 싸구려 선불폰이었다. 액정에는 흠집이 가득하고 케이스는 낡아빠진 아내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밀 전화기. 이것이 바로 그녀의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다.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딸 유나의 생일. 아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봤지만 소용없었. 굳게 닫힌 판도라의 상자.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충동적인 하룻밤의 일탈 같은 게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히 계획된 아주 치밀하고 악의적인 기만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믿었던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뒷좌석으로 시선을 돌렸. 거기에 아우라 필라테스라는 로고가 선명한 운동 가방이 놓여 있었. 나를 비웃는 듯한 그 로고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 나는 가방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최근 아내가 즐겨 뿌리던 낯선 머스크.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운동복을 미친 듯이 헤집던 내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졌.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예쁜 편지지에 곱게 접힌 메모지였. 내 아내에게 온 연애 편지라니. 기가 막혔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 낯선 남자의 필체였. 힘있고 대담한 글씨가 내 눈을 파고들었. 남기고 간 당신의 향기. 다음 만남까지. 벌써부터 초를 세고 있어. 기의 맛. 아이콘. 그 알파벳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관. 아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필라테스 강사. 언젠가 한번 마주쳤던 그 번지르르한 미소의 남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바뀌어버린 아내의 옷 스타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운동. 이 비밀 전화기. 그리고 이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까지.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 거대한 시나리오 속에서 나 혼자 바보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고통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 분노, 그리고 결심. 나는 한 손에는 비밀 전화기를, 다른 한 손에는 메모지를 꽉 쥐었다. 이것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아내는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을 것이다. 친한 회원일 뿐이야 라고. 누군가의 장난이야 라고. 당신이 나를 의심해서 외로웠어 라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 모습이 눈앞에 선했. 그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는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변명이 끼어들 틈조차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 그 생각은 끔찍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 종이와 글자 따위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진실을, 그 역겨운 장면을 내 눈에 똑똑히 담아야만 그걸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수 있을 테니까. 이제부터 이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주말 저녁이었. 아내 수지는 가장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내 앞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 그 모습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설레 보였. 민준 씨, 나 오늘 아우라 필라테스에서 보충 심화 수업이 있어. 좀 늦을 거야. 그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고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감추고 했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열심히 하네. 운전 조심하고.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아내가 떠나자마자 나는 뒤를 쫓았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내 눈에는 오직 아내의 차 후미등만 보였. 일종의 터널 비전이었. 주변의 모든 소음과 풍경은 사라지고 오직 저 붉은 빛만이 내 세상의 전부였.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 그저 가슴 속에서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쿵, 쿵 느리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예상대로 아내의 차는 필라테스 센터가 아닌 그 익숙하고 음습한 동네로 향했. 나는 오아시스 모텔이 보이는 맞은편의 축축하고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다.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악취와 눅눅한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두 눈으로. 아내의 차가 멈춰서자 다른 차에서 그 남자, 권이 내렸. 그는 이미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 그리고 수진, 그녀는 그를 보자 환하게 웃었. 내가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 나와 딸 유나에게 보여주던 의무적인 미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한 여자로서의 기쁨이 가득한 얼굴. 그 미소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에 정확히 밝혔.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권은 자연스럽게 수진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 모텔의 낡은 간판 불빛 아래서 그들은 개걸스럽게 입을 맞췄다. 친구 사이의 인사가 아니었다. 단 1초도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서로를 탐하는 욕망에 가득 찬 연인의 키스였다. 그리곤 손을 꼭 잡은 채 내 결혼 생활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그 건물 안으로 함께 사라졌. 세상이 멈췄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 숨이 쉬어지지 않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 하지만 나는 억지로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올렸다. 찰칵, 찰칵, 찰칵. 이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리 없었지만 마치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모텔 입구, 나란히 주차된 두 대의 차, 희미하게 남아 보이는 그들의 실루엣. 초점은 엉망이고 사진은 지독하게 흔들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 이것은 이제 나의 지옥을 증명할 증거. 그들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진 증거였. 나는 그 화면을 마치 내 눈에 낙인을 찍듯 한참 동안 노려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지 차가운 밤 공기가 집안을 맴돌았다. 집안의 고요함이 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딸 유나의 방문을 열었.
아이는 곰인형을 꼭 껴안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얼굴. 세상의 더러움 따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 하지만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을 찢던 슬픔이 서서히 다른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었. 차갑고 예리한 분노였다. 저 인간들이 짓밟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 내 딸의 보금자리, 내 딸의 가정, 내 딸의 순수한 세상, 내 딸의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았.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피해자로 남아 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건 더 이상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 이건 정의와 복수에 관한 이야기였. 나는 거실로 나와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열었. 그리고 검색창에 첫 단어를 입력했. 서울 최고 이혼 전문 변호사.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지금부터 나는 그들의 파멸을 설계할 건축가다. 이 잔인한 복수극의 막이 이제 막 올랐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며 내가 가진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 찍었던 흔들린 사진 몇 장, 구겨진 메모지, 그리고 잠겨있는 비밀 전화기. 변호사는 말없이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심보다는 날카로운 분석의 빛이 감돌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 민준 씨, 이걸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나는 수많은 이혼 소송을 겪어온 자의 연륜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들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이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엄청났다. 그는 법적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첫째, 아내 수진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둘째, 그리고 이것이 핵심인데, 상간남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른바 상간남 소송이었다. 변호사는 설명했. 분명 저들은 발뺌할 겁니다. 권은 그저 친절한 필라테스 강사였을 뿐이라고. 수진 씨는 외로워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라고 주장하겠죠. 이 메모와 사진만으로는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을 완벽하게 부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쐐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해졌다.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에 전략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다. 내 가정을 파괴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증거 수집가, 냉철한 복수의 설계자가 되어야 했다. 나는 변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다시 오아시스 모텔 근처로 차를 몰았다. 더 이상 그곳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았. 대신 주변 지형과 CCTV의 위치를 파악했. 모텔 입구를 정확히 비추는 곳은 맞은편 편의점뿐이었다. 나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가장 불쌍하고 절박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잠시 차를 세워뒀는데 누가 뺑소니를 하고 간 것 같아서요. 내 연기는 완벽했다. 마음씨 좋은 편의점 사장님은 기꺼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CCTV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다. 그리고 거기 그들이 있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마치 자기들 단골 장소라도 되는 것처럼
태연하게 모텔을 드나드는 수진과 권의 모습. 일주일에 두세 번은 좋게 되는 빈도였다. 나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핑계로 해당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달라고 부탁했. 사장님은 의심 없이 파일을 복사해 주었. 첫 번째 임무 완수였다. 다음은 비밀 전화기였. 잠겨있는 이 물건은 그 자체로는 무용지물이었다. 나는 통신사에 다니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다. 구차한 설명은 하지 않았. 그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며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친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내 부탁을 들어주었. 며칠 뒤 내 이메일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전화기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이었. 수백 건의 통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달콤한 속삭임들. 다음 미래를 계획하는 역겨운 문자들. 화면을 스크롤하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으로 그들의 거짓말은 끝났. 나는 그날 밤 내 서재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폴더에 이름을 붙였다. 파멸의 서류철. 나는 그 안에 파일들을 하나씩 끌어다 놓았다. 모텔 사진, 메모지 스캔 파일, CCTV 영상, 통화 기록 PDF, 마우스 클릭 소리가 마치 그들의 운명의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 손에 들린 파멸의 서류철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 뭉치가 아니었. 그것은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사망 선고서이자 내 딸 유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전포고였. 폭풍 전의 고요함.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아내에게 전달하기까지 그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 나는 완벽한 연기를 했. 평소와 같은 남편, 평소와 같은 아빠인 척했. 하지만 내 안에서는 차가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심판의 날은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 유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식탁에는 나와 수진 단둘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 한때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상징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위선의 악취처럼 느껴졌. 오늘 저녁 맛있어. 민준 씨? 수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 대신 품 안에서 인화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 그녀의 김치찌개 그릇 바로 옆에 오아시스 모텔의 촌스러운 간판 아래서 권과 뜨겁게 키스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수진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핏기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였.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순수한 공포. 그녀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기 직전 나는 그 사진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지듯 올려놓았. 이혼 소장이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 내가 아는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 알고 있어. 변명은 필요 없어. 내 변호사한테서 연락할 거야. 그 순간 수진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 내 팔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 아니야. 오해야. 그 사람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민준 씨.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그 변명은 너무나 서툴고 유치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 그녀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우리의 집이었던 그 공간을 망설임 없이 걸어 나왔. 몇 달 후 우리는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 권은 여전히 뻔뻔했. 그는 전문가인 척 불안해하는 회원을 상담해줬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뗐. 수진은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결혼 생활 내내 외로웠.
감정적으로 방치당했으며 권에게 잠시 기댔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녀는 재판 내내 나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 텅 비어 있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다. 내 변호사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정 스크린에 재생된 것은 모텔 앞 편의점의 CCTV 영상이었. 일주일에 두세 번. 익숙하게 모텔로 들어가는 수진과 권의 모습. 방청석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은 비밀 전화기의 통화 기록이었. 수백 통에 달하는 통화 목록과 문자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그들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증거를 제출했. 권이 직접 쓴 메모지였다. 남기고 간 당신의 향기. 라는 문장이 스크린에 떠오르자 수지는 작게 비명을 질렀. 권의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완전히 박살났다. 그들의 거짓말이, 그들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 재판장의 표정은 싸늘했. 판결은 길지 않았.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 수진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딸 유나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나에게 넘어왔. 재산 분할 역시 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었. 그리고 상간남 권에게는 응당한 대가, 즉 거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한 승리였. 기쁨보다는 무겁고 서늘한 만족감이 밀려왔다. 이것이 정의였다. 법정을 걸어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음을 느꼈. 길고 길었던 싸움은 이겼. 하지만 이 판결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 진짜 대가는 이제부터 그들이 치르게 될 것이었. 예상대로 권은 위자료, 지급 명령을 무시했. 마지막까지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 나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 법원의 급여 압류 통지서가 그가 일하던 아우라 필라테스 센터로 발송되었다. 그것은 필라테스 센터에 떨어진 한 장의 폭탄과도 같았다. 센터장은 당황했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잘 나가던 필라테스 강사가 회원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결국 권은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두었다. 그의 경력은 그렇게 끝장났. 전처 수진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 수진이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후회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10년의 세월이 담긴 그 문자를 보았지만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 나는 그저 피식, 헛웃음이 났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 후회는 내 인생에서나 실컷 해. 내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내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삭제하는 마지막 클릭이었. 시간이 흘렀다. 내 삶에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 나는 주말마다 딸 유나와 함께 캠핑을 간다. 모닥불 앞에서 유나가 제잘거리는 소리, 밤하늘의 별을 보며 감탄하는 아이의 웃음소리, 바로 이것이 내 승리의 증거였. 나는 내 서재벽에 법원의 판결문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 그것은 증오의 상징이 아니다. 내 자신과 내 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다. 언젠가 유나가 자라서 진실을 물을 때 아빠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겼다고 말해주기 위함이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의 불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평온과 행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것이었다. 딸아이의 웃음소리,
함께하는 저녁 식사,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이 고요한 시간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복수였다. 그러니 혹시 지금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워라. 정의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